유령. 장군은 볼품이 없더군. 키도 작고 얼굴도 새카만 게 도무지 큰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어. 만일 그랬다면 틀림없이 거기엔 뭔가 야로가 있을 거야. 이듬해 봄, 금복이 장군을 만나고 온 이후에 내린 인물평이었다. 장군은 평대에서 반나절 떨어진 한 지역을 시찰하러 왔다가 그 지방의 기업인들을 모두 초청해 파티를 열었다. 그 자리엔 평대의 정치가들과 지주들을 포함한 기업인들도 모두 참석했다. 금복은 장수와 악수를 나누었고 함께 사진도 찍었다. 그는 장군에 대해 그다지 후한 평을 내리진 않았지만 장군을 가운데 두고 그 지방의 여러 기업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사무실 벽에 걸어두었다. 장군은 군복 차림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금복은 키가 작아 장군과 같이 매일 앞줄에 서 있어 금방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 담긴 금복의 얼굴엔 부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배타적인 아집과 거만, 자신 안에 있는 여성을 채 다 채우지 못한 당혹스러운 혼돈과 퇴폐적인 분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긴 모습이었다. 이듬해 봄, 벽돌 공장의 인부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사람들이 값싼 시멘트 벽돌로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점터 벽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자 금복이 가마를 폐쇄하고 시멘트 벽돌을 생산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공정이 필요 없어 그저 모래와 양회를 섞어 틀에 넣고 찍어낸 뒤 햇볕에 말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금복은 젊은 신부들을 새로 뽑고 나이든 기술자를 모두 해고한 뒤 임금을 대폭 삭감해버렸다. 그것은 경영의 법칙이었다. 공장을 처음 세웠을 때부터 묵묵히 일해오던 인부들은 금복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들은 모두 극장 앞으로 몰려가 광장을 차지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파업을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장님이 된 문이었다. 극장엔 손님이 뚝 끊어졌고 금복은 약장수를 보내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인부들은 협상을 하러 간 약장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광장 한복판에 세워두었다. 잔뜩 겁을 먹은 약장수는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했다. 금복은 극장 문을 굳게 닫아건 채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부들을 내려다보며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다들 돌아가시오. 안 그러면 공장 문을 닫아버리겠소. 인부들은 금복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욱 크게 구호를 외쳤다. 노동 생존권 말살하는 악덕 기업주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들은 공성전을 치르는 병사들처럼 트럭으로 벽돌을 실어와 금복이 있는 2층 높이만큼 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금복과 마주보며 대치했다. 금복은 친분이 있는 정치가들과 정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공장에 불순 세력들이 잠입해 있으며 그들이 파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칭한 불순 세력이란 바로 빨갱이, 즉 공산주의자를 의미하는 거였다. 곧 경찰 병력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공장 노동자들을 애워쌌다. 농성을 풀고 공장으로 돌아가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벽돌 공들은 단 위에서 벽돌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국 체르탄이 날아들었고 무자비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인부들은 제대로 조직된 자들이 아니기에 오합지졸처럼 흩어졌다. 벽돌로 쌓은 단이 무너지며 여러 명이 다쳤고 경찰의 곤봉에 맞아 머리가 깨진 자들도 부식이수였다. 붙잡힌 인부들은 모두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들 가운데 빨갱이를 가려내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자행했다. 고문 끝에 병신이 된 자도 여럿 있었다. 일꾼들은 혹독한 고문을 받고 난 뒤 수십 장이나 되는 조서의 말미에 자신이 빨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서명을 해야 했다. 일꾼들 틈에 섞여 있다 잘못 잡혀온 약장수도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회사 측 대표로 협상을 하러 갔다가 불순분자들에게 억류가 되는 바람에 실수로 잡혀왔지만
자신을 당장 풀어주기만 하면 경찰이 자신을 잘못 연행한 데에 대해 문제를 삼거나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 나중에라도 혹시 자신의 증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경찰에 출두해서 현장을 가장 가까이 지켜본 목격자로서 빨갱이들의 불법적인 파업 행위를 증언해 줄 수도 있다며 특유의 언변으로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뛰어난 말솜씨는 그곳에서 전혀 통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종결 어미조차 생략된 짧고 무시무시한 경구 한마디 때문이었다. 말 많으면 공산당. 당황한 약장수는 금복에게 물어보면 당장에 자신이 빨갱이가 아니냐 것이 밝혀질 거라며 금복을 불러달라고 애원했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금복은 그를 찾아간 경찰관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글쎄요. 난 그자가 왜 그 불순분자들과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전에는 그 사람이 꽤나 신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옛말 그러지 않은가 보군요. 금복은 약장수를 부정했다. 그것은 오래전 약장수가 수련과 다정하게 앉아있던 모습을 본 이후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감정의 앙금 때문이었다. 이전에 그 같으면 그저 한번 우습고 넘길 일이었겠지만 그는 이미 이전의 금복이 아니었다. 이즈음 그에겐 이전에 당당하고 인정 많은 여장부의 모습은 간데없고 이기심과 치졸한 복수심으로 가득 찬 속 좁은 사내의 모습만 남아있었다. 어쨌든 이 때문에 약장수는 한동안 고독한 고문을 당해야 했고 다행히 양심적인 벽돌공들이 그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해준 덕에 겨우 풀려낼 수 있었다. 그가 상한 몸을 이끌고 간신히 극장으로 돌아왔을 때 금복은 그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다 한마디 했다. 빨갱이들 때문에 극장이 난리가 났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요? 약장수는 곧 지배인 자리를 다시 맡긴 했으나 이때의 일로 인해 마음속에 금복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다. 사태가 모두 수습되었을 때 공장은 대부분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졌다. 파업의 주동자들은 모두 빨갱이로 분류되어 사용을 당하거나 교도소로 보내졌다. 문도 혹독한 고문을 당해 다리가 상했으나 다행히 나이가 많고 장님이라는 이유로 곧 풀려나 공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미 가마는 폐쇄되었고 공장에선 시멘트 벽돌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가마 옆에 쭈그리고 앉아 간간히 지나가는 기차 소리를 들었다. 젊은 인부들은 아무도 늙은 소경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즈음 그는 눈앞에서 떠오르던 이미지들조차 거의 사라져 마음에 더없이 쓸쓸하고 허전했다. 그나마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춘희밖에 없었다. 춘희는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의 손을 잡고 공장 바깥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다리가 상해 오래 걸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춘희는 문을 자신의 등에 업었다. 그녀는 문을 업고도 조금도 숨차하지 않고 가볍게 들판을 걸어 다녔다. 그녀는 문을 업은 채 기찻길 근처에도 가고 때론 반대편에 있는 계곡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문은 남자처럼 넓은 춘희의 등에서 오래전 금복과 처음 남바란을 찾았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엔 그가 금복을 업었지만 이젠 거꾸로 자신이 그녀의 딸인 춘희의 등에 엎여 있다는 사실에 그는 헛웃음이 나왔다. 그는 자신의 등에 와 닿았던 금복의 물컹한 젖가슴의 감촉과 아찔했던 살 냄새를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지만 그해 뜨거웠던 여름날의 기억은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다. 쌍둥이 언니가 혹은 동생이 대들보에 목을 맨 것은 파업이 있던 해 가을. 새벽닭이 올 무렵이었다. 장례식은 극장 앞에서 치러졌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동생이 혹은 언니가 죽은 슬픔을 끝내 견디고 언니가 혹은 동생을 따라간 것이라며 그들의 남다른 우애에 모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금복은 울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울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명했다. 남자는 태어나서 모두 3번 울지.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사람들은 죽은 언니의 혹은 동생의 시신을 먼저 죽은 동생의 혹은 언니의 무덤 옆에 나란히 묻어주어 그들의 특별한 자매를 기렸다. 바야흐로 죽음과 이별의 계절이었다. 쌍둥이 자매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찻길 옆 버드나무 아래 개울가에서 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물빛이 어두워지고 버드나무 잎이 다 떨어져 가던 깊은 가을이었다. 사람이 빠져 죽을 정도로 깊은 물은 아니었지만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그에겐 깊은 저수지만큼이나 치명적인 장소였다. 그곳은 그가 금복과 처음 정사를 나눈 곳이었다.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자살이었는지를 끝내 밝혀내지 않았다. 그리고 다리도 성치 않은 그가 왜 먼 개울가까지 찾아가서 죽었는지 그 연유도 밝혀지지 않았다. 장례식은 벽돌 공장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처음 벽돌 공장을 세웠을 때부터 같이 일했고 파업에 함께 참여했던 몇몇 인부들만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춘희도 끼어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애꾸가 사라졌듯이 문도 어디론가 사라진 거라고 생각했다. 금복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때마침 새로운 영화가 개봉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문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문에 대해 한마디 인물평을 했다. 그는 정말이지 까다로운 사람이었어. 문의 시신은 가마 안에서 화장되었고 뼈가루는 남발 아래 계곡에 뿌려졌다. 금복을 도와 공장을 세웠으며 벽돌을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으나 그의 마지막 길은 쓸쓸하기 그지 없었다. 한편 생전에 금복의 앞에서 시멘트 벽돌로 지은 집은 1년도 못 가서 무너질 거라고 한 그의 예언은 들어맞지 않았다. 그는 장차 세상이 시멘트 벽돌로 지은 건물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혹 그가 저 높은 곳에서 빌딩이 가득 들어찬 도시를 내려다 본다면 틀림없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이다. 이건 내가 본 것 중에서 제일 거대하고 악랄한 사기야. 큰 물고기는 이미 산속에 떨어졌다. 종말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저주는 그 시련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전조는 남쪽에서 온 사내 금복에게 먼저 찾아왔다. 금복은 두 사람이 죽음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같았으나 그것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드러났다. 그해 겨울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금복은 문득 툇마루에 걸터 앉아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의 발에 수소가 칭칭 감긴 채 온몸이 물에 젖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바로 오래전 저수지에 빠져 죽은 자신의 아버지였다. 그는 추운 듯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물에 젖은 머리에선 움직일 때마다 얼음 조각이 부서져 내렸다. 그는 애절한 눈으로 금복을 잠시 바라보다 일어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날 금복은 약장수를 고향으로 보내 아버지가 빠져 죽은 저수지를 메어버리라고 시켰다. 큰 돈이 드는 일이었지만 그가 아직 이승을 떠도는 이유가 그 저수지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마지막 회의 영화 상영이 끝나고 밤늦게 금복이 극장에서 나올 때였다. 극장 계단 위에서 하얀 양복을 입은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처음 금복을 만났을 때처럼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나오고 극장 구경 시켜줄까? 그를 발견한 금복은 심장이 멎을 것처럼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바로 희대의 사기꾼이자 악명 높은 밀수꾼의 부둣가 도시에서 상대가 없는 칼잡이인 동시에 호가 난 남봉꾼이며 모든 부둣가 장녀들의 기둥서방에 염량 빠른 거강꾼인 칼자국이었다. 그는 여전히 온몸이 젖어 있어 바닥에 물이 뚝뚝 떨어졌으나 웬일인지 배에 난 상처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그는 4개밖에 남지 않은 손가락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성냥을 계속 켜대고 있었다. 그러나 물에 젖은 성냥은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다.
금복은 주머니에서 은재 라이터를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제야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인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꽤 깊숙이 담배 연기를 빨아들였다. 그는 불을 붙인 후에도 은재 라이터가 탐이 나는 듯 손으로 계속 만지작거렸다. 갖고 싶으면 가져도 좋아요. 그런 거라면 나한테 얼마든지 있으니까. 금복이 말하자 칼자국은 재빨리 라이터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금복에게 윙크를 하며 말했다. 영화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라고. 난 항상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금복이 도망치듯 극장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니 칼자국은 그 옛날 부둣가 도시 극장 앞에 서 있을 때처럼 담배를 피워 물고 계단 위를 서성이고 있었다. 어딘가 한없이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었다. 그날부터 금복의 주위엔 언제나 죽은 자들이 서성거렸다. 자고 일어나면 걱정이 옆에 앉아 슬픈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기도 하고, 영화를 보다 문득 뒤를 돌아보면 하얀 양복을 입은 칼자국이 은재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뒷자리에 앉아있기도 했다. 때로는 그녀가 어릴 때 죽은 엄마가 축 늘어진 핏덩이를 안고 마당에 서 있기도 했다. 끝없이 달아나고자 했던 과거는 다시 고스란히 그에게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금복도 달아나지 않았다. 대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에 취하면 그는 죽은 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다들 꺼져버려요. 나는 이제 당신들이 알던 옛날의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당이 죽은 지 몇 년이 흘러 사람들은 모두 노파의 저주를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육신을 떠난 목소리는 여전히 평대의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생선장수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온 길에 문득 저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구판에서 들었던 것처럼 음산하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다음 날 그는 평대를 떠났다. 그는 금복에게 자신이 사랑하던 쌍둥이 자매마저 죽은 마당에 더 이상 평대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했다. 운수 회사는 이미 젊은 운전사들로 채워져 있었다. 금복은 그를 붙잡지 않았다. 배웅을 나간 사람도 없었고 이별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었다. 생선장수는 평대에 처음 도착했을 때 타고 온 낡은 사륜차를 본성은 3년차 몰고 고갯길을 넘어 평대를 떠났다. 며칠 후 금복은 낯선 자들의 방문을 받았다. 선글라스를 쓰고 검은 양복을 입은 자들로 정부의 한 비밀기관에서 일하는 요원들이었다. 금복은 눈을 가린 채 그들에게 연행되었다. 납치나 다름이 없었지만 저항할 아무런 수단이 없었다. 창문이 모두 가려져 지하실에서 그는 조사를 받았다. 비밀기관의 요원들은 이미 금복에 대해 금복 자신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부둣가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도 소상히 알고 있어 칼자국과 걱정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모든 장부는 이미 압수되었고 그는 해부실의 개구리처럼 사지를 활짝 벌린 채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야 했다. 그들은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신처럼 금복의 일을 낱낱이 알고 있었지만 똑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했고 금복은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똑같은 대답을 되풀이해야 했다. 그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분위기가 어찌나 살벌했던지 언제나 금복의 주변을 맴돌던 유령들도 그곳엔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잠도 재우지 않았으며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금복이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금복은 비로소 자신이 조사를 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장군을 만나고 온 뒤 어느 술자리에서 내뱉은 장군에 대한 인물평 때문이었다. 당시 그는 장군이 큰일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만일 그랬다면 틀림없이 거기엔 뭔가 야로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 금복의 얘기를 기관에 밀고 한 것이었다. 기관원들은 그가 말한 야로가 무슨 뜻인지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조사가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금복은 완전히 탈진했다. 그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시인했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조서에 서명을 해야만 했다. 그동안 알고 지내던 정치가들이 적극적으로 구명을 해준 덕분에 풀려날 수 있었지만 이때의 사건은 그의 자존심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후 금복은 언제나 술에 취해 살았다. 눈을 뜨고 술부터 찾았고 술에 취해야 비로소 잠들 수 있었다.
그는 죽은 자들의 쓸쓸함에 자신에게 밀려드는 것을 술의 힘에 의지해 막아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돌보는 것은 모두 약장수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약장수는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금복에 대한 원한을 갚을 기회인 동시에 자신의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그는 이미 금복이 고향의 저수지를 메우라 준 돈을 빼돌려 자신의 명예로 몰래 땅을 사두었으며 장부를 조작했고 직원을 매수하는 한편 착복을 일삼고 비리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제주껏 이용했다. 그는 또한 마음속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은밀한 연정을 드러냈다. 금복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수련에게 접근해 특유의 고변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한 것이다. 뛰어난 미모에 비해 생각이 깊지 못했던 수련은 결국 약장수의 집요한 꼬드김에 넘어가고 말았다. 약장수의 첨단이 물속 깊은 곳을 관통하는 순간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자에게 길들여진 쾌락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결코 금복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였다. 이미 적지 않은 돈을 빼돌린 데다 금복의 여자까지 품에 넣게 되자 약장수는 점점 더 방약무인해졌다. 그는 직원들 앞에서 공공연히 금복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를 비난했으며 대낮에도 태연히 수련을 옆에 끼고 여관을 드나들었다. 직원들이 무심코 사무실 문을 열어보면 발가벗은 수련이 약장수의 무릎에 앉아 있거나 약장수가 수련의 치마를 들치고 사타구니에 얼굴을 받고 있는 등의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들은 약장수의 방자한 태도에 다들 속이 불편했지만 이미 얼마간이라도 그에게 부정한 돈을 받은 터라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평소의 금복이라면 뭔가 일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벌써 눈치챘겠지만 그는 언제나 술에 절어 있어 주변에서 어떤 음모가 진행 중인지 알지 못했다. 그것은 알코올의 법칙이었다. 금복의 육신과 정신은 점점 더 쇠약해졌다.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 놀랐고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해 눈 아래는 언제나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해 수련의 아름다운 육체를 찾았으나 그녀는 언제나 집에 없었다. 금복의 인생엔 이미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물이 줄줄 새고 있었으며 운명은 서둘러 그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전야. 이듬해 봄이었다. 수련과 약장수가 사라졌다. 사흘이 지나서야 금복은 두 사람이 함께 달아난 걸 눈치챘다. 간지에 능한 약장수는 이미 모든 곳에 손을 써놓은 상태였다. 금복의 재산은 그가 할 수 있는 한 모두 빼돌려 재정 상태는 엉망이었다. 임금은 밀려 있었고 결제는 미뤄졌으며 자산은 대부분 담보로 설정되어 있었다. 얼굴도 모르는 채권자들이 줄줄이 몰려왔고 모든 사업체는 파산 직전이었다.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금복은 수련이 떠나간 데에 대한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 남자가 되고부터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눈물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은 자들은 더욱 극성스럽게 금복의 주위를 서성거렸다. 얼마 전 죽은 문과 쌍둥이 자매도 수시로 나타났다. 쌍둥이 자매는 정보의 등에 올라타고 그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리고 어느 날 생선 장수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나타나자 금복은 비로소 그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낡은 사륜차를 본성은 3년차 타고 도망치듯 평대를 떠났던 그는 이웃마을로 넘어가는 경계를 끝내 넘지 못했다. 고개를 내려가던 중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만 것이었다. 그는 죽어서도 여전히 비린내를 풍겼다. 그는 생선장수를 향해 말했다. 당신은 죽어서도 비린내가 나는군요. 그러게 말이야. 이놈의 비린내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아마도 내 본성인가 봐. 생선장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생선장수는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한 손으로 막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던 그날 밤 생선 장수의 용달차를 얻어 타고 고향을 떠나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건지도 몰랐다. 그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난 시간들이 한없이 그리웠다. 그리고 마침내 저주의 날이 다가왔다. 불기둥. 그날 춘희는 어째서 공장을 나와 혼자 평대까지 찾아온 것일까? 비극을 감지한 특별한 예감이 그녀의 발길을 극장으로 이끌었을까? 혹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엄마가 보고 싶어서였을까? 그날은 주말이었고 때마침 새로운 영화가 개봉되는 날이라 극장 앞에 사람들이 하얗게 광장을 메우고 있었다. 극장엔 이미 차 앞딱지가 곳곳에 붙어 있었지만 관객들은 영화가 상영되기만 한다면 극장주가 바뀌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춘희가 극장 안으로 들어간 것은 이미 영화가 한창 상영 중인 시간이었다. 때마침 검표원이 자리를 비워 아무도 그녀를 제지하지 않았다. 관객들은 모두 안으로 들어가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극장 복도를 서성였다. 안에선 영화의 진행에 따라 관객들의 경탄과 환호, 한숨과 비명이 번갈아가며 터져나왔다. 그것은 더러운 상업주의와 영합한 플롯의 법칙이었다. 극장 안에선 한창 영화가 상영 중이었다. 관객은 좌석을 모두 채우고도 모자라 좌우 통로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야말로 극장이 미어 터질 듯 했다. 극장 안은 관객이 뿜어내는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어디선가 불씨라도 하나 떨어지면 곧 폭발이라도 할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들 가운데 금복도 끼어 있었다. 이 즈음 그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 언제나 극장 안에서 살았다. 영화를 보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이미 아침부터 마신 술로 불그레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다. 몸이 나른해지며 졸음이 밀려왔다. 그는 졸음을 쫓기 위해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런데 주머니 안에 라이터가 없었다. 이때 누군가 하얀 은재 라이터를 내밀었다. 돌아보니 칼자국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뺨에 난 칼자국은 또렷하게 드러나 보였다. 금복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역시 당신이군요. 그러자 칼자국이 말했다. 당신은 이제 남자가 되었군. 나왔고. 그래요. 나도 이젠 당신처럼 남자가 되었어요. 칼자국은 치밀한 표정으로 말했다. 걱정은 내가 죽이지 않았어. 그는 제 스스로 몸을 끄는 거야. 그제야 금복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사과했다. 알아요. 미안해요. 난 당신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당신도 돌아가 쉬세요. 같은 시각 복도를 서성이던 춘희는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한 노파를 발견했다. 허리가 꾸부정한 그녀는 복도를 걸어오며 비상구를 하나씩 차례로 밖으로 걸어 잠그고 있었다. 춘희는 어딘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파는 마침내 춘희의 앞에 있던 출입구를 마지막으로 문을 모두 걸어 잠갔다. 그리고 춘희와 눈길이 마주쳤다. 세상에 다시 없는 추한 얼굴, 바로 국밥집을 운영하던 그 노파였다. 노파는 춘희를 향해 까맣게 썩은 이를 드러내며 배시시 웃어 보였다. 소름이 끼치도록 음산한 웃음이었다. 춘희가 잠긴 비상구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다시 돌아보았을 때 노파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금복의 주변에 있던 관객들은 어디선가 희미한 휘발유 냄새를 맡은 듯했다. 그것은 바로 전날 밤 극장에서 잠을 자던 영사 기사가 영사실에서 쓸 난로에 넣기 위해 기름통을 들고 가다 그만 자리에 걸려 넘어지며 바닥에 쏟은 것이었다. 하지만 관객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자 그 휘발유 냄새는 까맣게 잊고 말았다. 금복은 칼자국이 건네준 라이터를 켜며 옆을 돌아보았다. 칼자국은 이미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그만 손에서 라이터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술에 취해 손에 힘이 없는 탓이었다. 라이터가 앞자리에 떨어지며 휘발유가 묻어있는 의자에 불이 붙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몇몇이 이를 발견하고 옷을 덮어 불을 끄려 했지만 불은 곧 옆에 있는 의자에까지 옮겨 붙었다. 불이야 라고 누군가 외치기 전까지도
관객들은 모두 영화에 흠뻑 빠져 불이 난 것조차 몰랐다. 불길이 점점 세지고 매캐한 연기가 극장 안으로 퍼지자 관객들은 비로소 불이 난 것을 알아챘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비상구를 향해 몰려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은 밖에서 곧게 잠겨 있었다. 불길이 점점 커지며 치명적인 연기가 극장을 가득 메웠다. 극장 안은 곧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관객들은 질식할 것 같은 고통에 울부짖으며 출입문을 찾아 우왕좌왕했고 이리 밀리고 저리 쓰러지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와 살려달라는 비명이 뒤섞였다. 몸에 불이 붙어 미친 듯이 바닥을 뒹구는 자들과 그를 피해 달아나는 자들로 기엉켜 그야말로 8개의 지옥을 모두 모아놓은 듯 세상에 다시 없는 참혹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금복은 일렁이는 불꽃 속에서 취한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에서도 영사기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 스크린에선 계속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평생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도망치던 금복은 마침내 자신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은 자들의 모습이 스크린 위에 겹쳐져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본능처럼 문득 자신의 딸 춘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춘희가 아직도 공장에서 벽돌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했다.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보듬어주지 않았던 딸에 대해 걷잡을 수 없는 회한이 밀려왔다. 하지만 곧 모든 게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선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침내 스크린에까지 불길이 옮겨 붙었다. 한때 보잘것없던 산골의 한 소녀였던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이룩한 거대한 영화가 눈앞에서 모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몸이 점점 따뜻해졌다. 그의 눈앞엔 오래전 그가 고향의 언덕에서 맞이하던 적막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낙조 속에서 마을은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언덕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으며 세상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무모한 열정과 정념, 어리석은 미혹과 무지, 믿기지 않은 행운과 오해, 끔찍한 살인과 유랑, 비천한 욕망과 증오, 기이한 변신과 모순, 숨가쁘게 굴곡졌던 영욕과 성세는 스크린에 불이 다 없어지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과 아이러니로 가득한 그 혹은 그녀의 거대한 삶과 함께 비눗방울처럼 삽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3부 공장. 방화범. 숨이 막힌다. 눈이 맵다. 뜨거운 불길이 넘실댄다. 독한 연기가 코를 찌른다.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들린다. 시커먼 연기가 눈앞을 가린다. 기둥이 쓰러진다. 불꽃이 날아오른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불기둥이 치솟는다.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 불길이 덮친다. 순간 눈을 뜬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있다. 쇠창살의 그림자가 튼튼한 그물처럼 벽에 드리워져 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숨죽여 운다. 멀리 간수의 구둣발 소리가 들린다. 우는 이에게 누군가 윽박지르는 소리도 들린다. 몸을 잔뜩 웅크린다. 울음소리가 잦아든다. 눈을 감는다. 발소리가 멀어진다. 무덤 같은 정적이 찾아온다. 잠시 후 춘희는 다시 까무룩 잠이 든다. 화마가 핥히고 간 자리는 실로 처참했다. 그날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 불에 타 죽은 사람은 모두 800여 명에 달했다. 극장에서 발생한 불은 시장 건물에까지 옮겨붙어 그 피해 행만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했다. 평대의 반이 불에 타 날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이후 발생한 최대의 참사였다. 화재가 난 지 며칠 후 정부에서 파견한 조사단이 도착했다. 도시 전체가 불에 타 없어져 그들은 전쟁이 끝난 직후의 참혹한 광경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야 했다. 한때 번성했던 평대의 죽음의 도시로 변해 있었다. 폐허가 된 건물 더미 속에선 그때까지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비록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시커멓게 불에 그을린 극장의
외관은 그날 있었던 화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가 마을을 뒤덮고 죽은 시체에서 풍겨나오는 썩은 내가 거리에 진동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왔으며 여기저기 불에 타 죽은 시체가 나뒹굴어 파리떼가 들끓었다. 난생 처음 보는 끔찍한 참상에 조사원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야 했다. 춘희가 남바란으로 돌아왔을 때 공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몇 달치 임금도 받지 못한 데다 화재 소식까지 들은 터라 인부들이 모두 공장을 떠났던 것이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공장에 홀로 남겨졌다. 골짜기의 밤은 적막했다. 비록 자신만의 세계 안에 갇혀 살긴 했지만 언제나 북적대는 사람들에 익숙해 있던 춘희는 난생 처음 겪는 고립을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배가 고팠다. 쌀독에는 할 톨의 쌀도 남아있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 그녀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사라진 사람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렸다. 금복과 문, 전보와 쌍둥이 자매, 생선 장수와 애꾸,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던 인부들. 춘희는 비로소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다 문득 멀리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기차의 경적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녀를 처음 평대로 데려다 준 것이었다. 그제야 그녀는 평대 밖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자신이 태어난 마국간이 있고 쌍둥이 자매가 운영하던 술집이 있던 곳, 어쩌면 사라진 쌍둥이 자매가 그곳에 계속 술집을 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기차가 다시 자신을 어디론가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했다. 경찰은 화재 사건의 용의자로 춘희를 지목했다. 춘희는 대화재에서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생존자였다. 그날 그녀가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빠져나오는 것을 본 목격자들이 여럿 있었다. 동기는 충분했다. 외딴 공장에 유기된 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녀가 복수심의 방화를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추측이었다. 그들은 춘희를 체포하기 위해 벽돌 공장으로 경찰을 급파했다. 하지만 공장에 춘희는 없었다. 벽돌 공장은 이미 문을 닫아 찍담한 벽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 시각 춘희는 기차역에 나와 있었다. 하지만 주머니엔 한 푼도 없었고 설사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기차표를 끊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녀가 망설이는 동안 기차가 도착했다. 승객들이 개찰구로 몰려갔다. 춘희도 따라 들어갔다. 춘희를 발견한 영무원은 그녀를 제지했다. 춘희가 영무원의 제지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동안 기차가 경적을 울리며 출발하려고 했다. 춘희는 앞을 가로막는 영무원을 밀치고 기차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가 개찰구를 지났을 때 기차는 이미 저만치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뛰어갔다. 그러나 곧 돌부리에 채워 넘어지고 말았다. 기차는 멀리 골짜기를 돌아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주위엔 이미 30여 명의 경찰들이 총을 겨눈 채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다. 경찰은 춘희가 극장 주인 금복의 딸이라는 사실에 놀랐고 또 그 딸이 엄마와는 달리 엄청나게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마지막으로 방화범이 말도 못할 뿐더러 아무런 사리 분별도 없는 일종의 반편이라는 사실에 난감해했다. 용의자가 말을 못한다는 것은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아무리 닥달을 하고 위협을 해도 유력한 용의자는 언제나 멍하게 허공을 쳐다볼 뿐 아무런 응대가 없었다. 그들은 한때 춘희에게 말을 가르쳐보는 것에 대해 검토를 했다. 하지만 당시엔 뭐가 됐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은 무조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곧 그 시도를 포기했다. 하지만 확신범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그냥 풀어줄 수는 없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춘희를 유치장에 가둔 채 집요하게 신문을 계속했다. 그 끔찍한 참사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몇 해 전 춘희가 다방에 불을 질렀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춘희가 방화범이라는 확증은 더욱 굳어졌다. 결국 경찰은 춘희를 기소했다. 신문이 모두 끝났을 때 경찰은 수백 장의 주소를 작성해 춘희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녀가 연필지는 법조차 몰라 경찰은 한참에야 쓴 끝에야 겨우 손에
연필을 지어줄 수 있었다. 그들은 서명란을 가리키며 그곳에 뭐가 됐든 원하는 대로 써보려고 했다. 그들이 마지막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춘희는 연필과 흰 종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이윽고 종이 위에 뭔가를 그려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우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뭔가를 열심히 그렸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 앞에 조서를 내밀었는데 그 위엔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을 받아든 경찰은 한동안 진지하게 그림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참 이상하군. 이렇게 흉측한 살인범이 이런 예쁜 그림을 그리다니. 그러자 옆에 있던 경찰관이 그림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거 모르세요? 원래 살인범들이 심성은 더 고운 법이라고요. 그게 무슨 꽃이지? 글쎄요, 해바라기 아닐까요? 해바라기 치고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하긴 그렇군요. 그것은 해바라기가 아니었다. 그날 춘희가 종이 위에 정성스럽게 그려놓은 것은 바로 공장 주변의 지천으로 피어있던 개망초였다. 춘희가 서명란에 왜 그 개망초를 그려넣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차를 타고 평대에 처음 도착할 때부터 단숨에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후 개망초는 언제나 그녀에게 가장 친근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던 터라 그녀가 조서에 개망초를 그려넣었다고 해서 이상할 건 하나도 없었다. 경찰 또한 서명의 모양이야 어찌 됐든 피의자에게 직접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흡족해하며 마침내 긴 신문 과정을 모두 끝냈다. 경찰은 춘희를 기차에 태워 큰 도시로 이송했다. 그곳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춘희는 찻장 밖을 내다보며 그 옛날 자신의 엄마인 금복과 함께 기차를 타고 평대에 올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기차 안에서 보았던 광대한 하늘과 황토색의 밭고랑 그리고 기찻길 옆에 피어있는 개망초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녀는 그때의 풍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춘희는 금복의 손을 잡고 처음 도착한 이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평대를 그렇게 오랏줄에 묶인 채 떠났다. 춘희는 자신의 인생을 둘러싼 비극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그녀의 육체는 영원히 벗어던질 수 없는 천형의 유니폼처럼 단지 고통의 뿌리에 지나지 않았을까. 그 거대한 육체 안에 갇힌 그녀의 영혼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람들이 그녀에게 보여줬던 불평들과 무관심, 적대감과 혐오를 그녀는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었을까. 혹 이런 점들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독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이야기꾼이 될 충분한 자질이 있다. 왜냐하면 이야기란 바로 부조리한 인생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뭔가 불순한 태도를 가진 자들만이 세상을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그들은 한 줄 또는 두 줄로 세상을 정의하고자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명제가 그런 것이다. 법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다. 춘희는 평등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최초의 여성 법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담당 판사는 춘희를 보자마자 단숨에 결론을 내렸다. 세상에 저런 형상을 가진 여자는 없어. 저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야. 춘희를 처음 본 순간 그녀는 같은 인간으로서의 수치심과 같은 여성으로서의 모멸감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강한 적대감을 느꼈다. 그녀는 결국 춘희가 어떤 제목으로 기소가 되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은 괴물을 재판할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재판정을 나가 버렸다. 일찍이 대부호의 딸로 태어나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뒤 법관이 되어 수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정작 그 자신은 남편의 바람기로 인해 평생 속을 끓이고 살았던 그녀의 분노와 복수심은 종종 엉뚱하게도 법정에 선 피의자들을 향해 표출되기도 했는데 대화재 사건의 재판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다. 비록 머리는 총명했지만 강가의 돌멩이처럼 아무런 성적 매력이 없었던 그녀는 그녀만 법복 아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하나 감추고 있었다. 그것은 젊고 관능적인 남편의 여자들에 대한 미칠 듯한 질투심으로 밤새 자신의 시들어가는 육체를 칼로 자해한 끔찍한 상처들이었다. 그 상처는 남편과 여자들에 대한 그녀의 심판이자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속의 흔적이었다.
그 대신에 피의자들에 대한 그녀의 판결은 더없이 가혹했다. 특히 피의자가 젊은 여자일수록 그 가혹함은 더했다. 백화점에서 머플러 한 개를 훔친 여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가 하면 간통을 저지른 여자에게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했다. 어떻게 그런 불합리한 판결이 가능했냐고. 춘희가 재판도 받지 못한 채 10여 년을 미결 감방에 수용된 예처럼 당시로선 그런 판결이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재판정은 그저 피고의 운을 시험하는 무대였을 뿐 정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것이다. 장군의 시대는 대개 그런 시대였다.